자, 이제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굉장히 좀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반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0분 정도만 수업을 해서 한 90분 정도 총량을 좀 맞춰볼까 해요. 원래는 이게 대면 수업 때도 되게 좀 빡빡하게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자, 어찌되었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게끔 설명을 역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궁금한 점들은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까지 전반부에 우리 티켓 판매 창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신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주요 역사 광고, 시설물 광고를 통해서 진행했던 캠페인들을 통해서 좀 더 특성들을 잠깐만 보고 시간이 허락하면 버스 외부 광고, 버스 광고, 우리 초반부까지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시설 광고에 대한 집행 캠페인 사례입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조명 광고, 지하철 광고도 과거에는 연간으로 계약을 하고 진행했던 사례가 꽤 많습니다. 지금은 뭐 한 달 단위로, 심지어는 보름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조명 광고나 그다음에 지하철 하다못해 차내 액자 광고까지도 연간 집행을 했던 사례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소개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조명 광고를 연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 동일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 동일한 메시지가 동일한 어떤 비주얼로 계속해서 동일한 브랜드가 나온다라면 굉장히 물론 광고 효과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이용객들이 좀 식상할 수도 있겠죠. 본다라는 전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광고 또 마찬가지로 광고주도 연간 사실은 캠페인들이 이어지는 어떤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시즈너블하게 또 내지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매치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 매치에 대한 소재 변경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프랭클린 플래너, 제가 한 8년 정도 광고를 같이 함께 집행했던 그런 광고주인데요. 프랭클린 플래너는 보시는 것처럼 초기의 키 메시지가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플래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수상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이제 플래너라는 표현보다는 다이어리라는 표현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더 범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양지사나 이렇게 좀 다이어리 강한 브랜드들이 있죠. 자, 그런 회사들의 어떤 그런 다이어리가 거의 시장을 거의 뭐라고 할까요?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랭클린 플래너는 그런 어떤 기존의 다이어리 제품과는 좀 차별을 둔다라는 의미에서 키 메시지를 플래너라는 것들을 강조했던 내용을 조명 광고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말풍선이 좀 잘 안 보이십니다만, 요게 어떤 내용인 거냐면, 여러분들 그냥 프랭클린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주로 지하철역과 맞닥뜨려져 있는 연결가 되는 그런 서점에서 대형 문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종로에 있는 영풍문고나 또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의 우리 교보문고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현재도. 그래서 여기 있는 말풍선은 바로 몇 번 출구로 가시면 몇 번 출구 어디로 가시게 되면 우리의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디렉셔널,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알려주는 개념의 어떤 형태의 말풍선을 계속 만들었었어요. 이용객 입장에서는 플래너라는 것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한번 어떤 제품인지 써보고 싶은데 이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말풍선을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교통수단 때, 그다음 오늘 승강장고 할 때 음성 광고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음성 광고가 나오기 전에 구버전의 어떤 인쇄 형태의 어떤 디렉셔널 개념, 어쩌면 위치 안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키 컨셉을 거의 연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제 이 플랭클린 플래너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 자, 이런 강연 같은 게 있을 때마다 이제 소재를 바꿔가지고 강연을 안내하는 거죠. 어디서 하고, 뭐 일정이 어떻게 되고, 어떤 내용을 할지, 뭐 등등.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역시 또 약간 컨셉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자, 내 삶의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기본적인 경험 뭐 등등 나와 있습니다만, 자, 그때마다 약간 시기에 맞춰서 역시 소재를 바꿔가는, 즉, 어떻게 보면 소재를 바꾼다기보다는 크리에이티브를 바꾼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조명 광고 와이드 칼라, 자, 4점 연계 지하철 입구고요. 사이즈는 뭐 400에 225cm,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자, 4 곱하기 2.25m, 그러니까 400 곱하기 225cm, 요 사이즈는 굉장히 조명 광고의 가장 표본되는 그런 스탠다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천정면허는 이제 변형 광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스파이더맨.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꽤 많은 역사에 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주요 역사 10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총 50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한 5개씩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 요때는 좀 약간 생소했기 때문에 매체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이라는 거가 뭐 사실은 주로 지하철에 광고를 했다기보다는 뭐 다른 매체를 많이 썼다 보니까 좀 낯설었겠죠. 근데 실제 영무원에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하철 이용하시면은 우리 사무실에다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뭐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그래갖고 영무원의 대답이 스파이더맨이잖아요. 라고 약간 우픈 그런 약간 그런 대답을 했다는데, 자, 그만큼 이제 어떤 이목을 끌기에 뭐 적절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회자가 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조금 방향 좀 틀겠습니다. 제가 좀 건드려서. 자, 그리고 이제 행동 유발 인터랙션 조명각으로 써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인터랙티브, 약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뭐, 우리,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뭐, 쌍방향적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 인터랙션의 가장 또 한 축이 뭐냐면 행동을 유발하게끔 하는 것도 좀 포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은 뭐 디지털 매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깊게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조명 광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드 칼라를 통해서 자,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죠. 자, 뭔지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엑스박스라고 이제 우리 콘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마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것 같은데, 뭐 닌텐도도 지금은 많이 쓰고 계신데, 그 이전에 우리가 엑스박스라는 게 이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습니다만, 미국에서. 근데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 아시죠? 벌써 플스4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소니에서 이제 출시한 콘솔 게임인데, 자, 마찬가지로 그 콘솔 게임이 나오고 나서, 자, 엑스박스가 경쟁 브랜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플레이스테이션이 치고 나간 이 시장 선도를, 자, 어떻게 하면 후발주자인 엑스박스가 따라갈까라고 막 고민하다가, 자, 그래, 그럼 유저가,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 게임을 하는 연령층이 영타겟들이 많겠죠. 그래서, 물론 지하철은 뭐 영타겟뿐만 아니라, 뭐 불특정 다수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다 이용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20대에 대한 이용이, 이것도 물론 10대도 포함되겠고요. 그래서, 자, 지하철 역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자, 게임 콘솔을 활용해서, 자, 우리가, 뭐 사실 중요한 거 아시겠지만, 콘솔 뭐 그 가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비싸고요. 그렇죠. 그래서 팩을, 자, 여러분, 게임을 좀 한번 다양하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라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 인터랙티브 미디어 개발이라고 해서 실제 기사화도 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체험형 와이드 컬러, 고정 광고 효과 탁월이라고 써놨잖아요. 자, 한국 MS 제가 설명해 드렸던. 자, 여기 보시면, 자, 기존의 조명 광고를 활용을 한 겁니다. 아까 와이드 컬러 말씀드렸죠? 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제 딱 투명해서 보이긴 합니다만, 자, 조명 광고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형광등이, 자, 우리가 기본적인, 물론 중간에 이제 LED 조명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깊이, 뎁스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형광등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다 끄집어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자, 콘솔을 자, 설치를 해놓고요. 2대씩. 자, 그러니까 총 두 그룹이, 자,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친구끼리 왔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자, 여기 미리 광고주가 심어놓은 팩게임을 실제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약간 따로따로 보고 계시긴 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엑스박스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부스 같은 것들을 벽에다 심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주요 역사를 찾아가서 만들었던 사례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대부분 부스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자, 그런 형태의 매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단 래핑 아까 설명해 드렸죠. 자, 좀 중요합니다. 자, 광고를 위한 광고로서 만든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좀 더 낙후된 지하철 역사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제가 이 뮤지컬 대장금은 제가 실제 개첨을 했던 제 클라이언트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자, 드라마 대장금이 한류로 뜨면서 이게 뮤지컬까지도 연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장족의 발전이 있죠. 자, 지금 현재까지 한류를 이끌고 있는 가장 뭐 회자가 많이 되는 자, 그런 드라마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자, 어쨌든 자, 시계단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 지금 추억이 어떤 형태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한쪽 벽면에 자, 랩핑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캐노피 보시면 상단에 조명하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까 벽면 아까는 좀 잘 안 보였습니다만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만 이렇게 윈세 광고 형태 포스터 광고 요 세 가지가 자, 하나의 세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걸 좀 잘 들어두십시오. 자, 세트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우리 계단 래핑 광고는 자, 역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래핑뿐만 아니라 조명 광고와 그 다음에 자, 디지털 인쇄 광고 형태의 포스터 광고까지 자, 하나의 패키지 형태의 자, 상품으로 판매가 되어졌다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매체명은 역군의 계단 래핑 광고고요. 자, 위치는 아까 2호선 삼성역 시계단. 뭐 여러분들 삼성역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승강장에서 위에 개찰과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이 총 4개가 있습니다. A, B, C, D. 그 중에 C계단이 가장 핫한 계단이고요. 자, 다 나와있죠? 래핑, 조명 포스터, 비조명 포스터, 그다음에 외부 벽면, 그다음에 계단 기둥까지 자, 돼 있고요. 쇼케이스 아까 변형하고 말씀드렸죠. 자, 나이키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남역, 신촌역 할 거 없이 젊은 영타겟들이 자, 이용하는 그런 주 역사에다가 진행을 했고요. 자, 와이드 칼라 아까는 엑스박스는 자, 프레임은 그대로 있고 알맹이만 쏙 뺐다라면 이거는 아예 프레임 자체를 아예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옮긴 거죠. 그리고 자, 보시는 쇼케이스를 알루미늄 형태로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제작비가 하나에 2천만 원이었었어요. 엄청 셌죠. 자, 그 매체를 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실제 제품들을 자, 진열했던 쇼케이스 광고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밀레니엄 광장 연결 통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촌 자, 이런 역사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업이 또 나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펩시콜라 광고에 대한 목업 나왔었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자, 이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들은, 자,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뭐,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가 됐던, 또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자, 이런 것들은 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차용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목업은 좀 큽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보시는 제주항공이 처음에 이제 취항을 할 때, 지금 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가 되게 어려워진 시기긴 합니다만, 자, 지금 보시는 자, 역사는 자, 신분당선입니다. 2호선 강남역과 그 다음에 신분당선 강남역의 환승 구간 사이에 최근에는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가 수평형이 되게 많이 생겼죠. 주로 공항 쪽에서 많이 보실 수 있긴 합니다만, 자, 이용객들이 자, 2호선 강남역을 하차해서 자, 내가 판교로 가기 위해서 신분당선을 갈아탈 때 바로 그 구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자, 이 통로 위를 이렇게 하나의 자, 비행기 모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지만 실제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자, 그 앞에 도우미를 그러니까 실제 비행 승무원을 자, 비행 승무원처럼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항공기를 타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목업의 어떤 확장된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프로모션과 연계된 IMC 개념으로 또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신분당선 연결통로 제주항공 항공기 모형.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신문당선 똑같이, 자, 신문당선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좀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자, 이게 빅뱅이라고 보이시죠? 자, 지금은 뭐 빅뱅이 뭐 여러 가지 뭐 좀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굉장히 그 유능한 또 우리 또 우리 뮤지션으로 많이 또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빅뱅이 초기에 자, 신곡이 나오거나 신보가 나올 때, 자, 여러분들 지금이야 음원 다운받으면 되긴 하십니다만,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아까 제가 영탁객들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좀 더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엑스박스처럼 좀 더 이렇게 우리의, 뭐 물론 다른 형태의 서비스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이십니다만 이 기둥의 요 상단 한 부분에 초지향성 스피커라는 게 있었습니다. 초지향성.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지하철 또 우리 그 쇼핑공간 가시면 제일 큰 게 뭐냐면 이제 소음이죠. 노이즈입니다. 너무 시끄러운데 거기에 음악 소리까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소비자들이 아무리 좋은 노래가 나와도 굉장히 좀 뭐 반응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기둥에 근접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들리는 스피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자, 들어보고 내가 음원까지도 실제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이제 설비를 한 거죠. 자, 그만큼, 자, 이용객들에게, 자,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서비스를 좀 더,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자, 이제 미디어를 운영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자, 지하철을 그냥 단순하게 원웨이 방식으로만 진행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진행한 형태들. 제가 사실 이게 좀 더 방점을 좀 두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좀 약간 과거의 프로모션 형태의 진행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기억해 두셨다가 뭐 이제 말씀드렸죠. 자,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 됩니다. 자, 신문당선 그래서 빅뱅 게이트라고 합니다. 즉, 자, 게이트가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지나가는데 자, 빅뱅이 자,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팬클럽 광고의 지하철 광고 활용 증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지금 5개 광고 시장을,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 광고주 군이 사실 팬클럽입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지하철 내에, 특히 서울 지하철 2호선 내에 디지털 사인회 매체가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 핵심 매체입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소하게 들어오는 광고주를 보니까 전부 대부분 자, 아이돌, 즉 팬클럽 광고 위주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몇 해 전부터 전체 지하철 광고 시장의 한 10% 정도를 사실은 우리 팬덤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자, 매체도 되게 다양하고요. 꼭 지하철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매체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지하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철만 소개해드리자면, 자, 이게 아까 조명 광고에다 활용하는 탄핵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프로듀스, 약간 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 프로듀스 101 같은 데 보시는 것처럼, 자, 거기에 이제 응원하는 자기들 뭐 우리 출연자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들의 어떤, 자, 팬덤들이 조명 광고 걸고 여기다 응원 메시지를 계속 뭐 포스트잇 같은 걸 붙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나와서 촬영도 하고요.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조명 광고를 활용해서 진행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자, 그 강남역 승강장에 신문당선하고 환승하는 그 플랫폼에서 자, 그 공간에 자, 인쇄 광고 형태와 그다음에 영상 형태가 같이 복합돼서 자, 스타벅스가 연간 진행했다고 했던 그 내용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자, 그 매체가 작년 9월에 자, 이런 식으로 100% 디지털 사이니지 형태, 즉 영상 매체로 바뀐 자, 그런 매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 영상을 제가 좀 캡처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아마 몇몇 올라와 있는 그런 또 아니면 뭐 네이버 검색에 찾아보셔도 아마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링크를 걸어서라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데이터 사이즈 할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자, 여기 찬열 자, 생일 축하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팬덤들의 어떤 그런 막강함들을 계속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 우리 연예인들 셀럽들을 위해서 자, 우리 팬들은 자,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자, 우리가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펜딕스입니다. 이제 다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자,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논문을 좀 지하철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좀 한 번쯤은 아까 제가 우리 스크린도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뭐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 또 환경적인 요인 뭐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좀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저희가 상업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뭐 그런 뭐 광고주가 됐던 또 아니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매체사가 됐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는 뭐 서울교통공사, 그래서 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조금은 좀 더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지금 창궐하는 이 시대에 좀 더 역할을 좀 더 공공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잠깐 소개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버스를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자, 지하철 광고에 대한 평가라고 써놨습니다만, 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처음 이제 벌써 3선째이시긴 합니다만, 우리 초선 때, 우리 이제 그 보궐선거로 나오셔서 당선되시고서 출근을 지하철로 하시면서, 자, 이렇게 많은 매체들이 있다는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몇만 개가 되는 매체들이, 자, 지하철을 사실은, 뭐 지하철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광고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서울 지하철에, 자, 광고를 없앤다고 하시면서 연 440억 정도의 수익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지하철을 운영하는, 광고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에 대해, 그러니까 뭐 광고주에서는 광고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고요. 지하철 공사는 공사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부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점 여러분들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사실 서울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지방 공무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65세 넘어가시면 무료 무임승차 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지 차원에서. 근데 그 손실액이 저희 나라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이나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죠. 근데 국가에서 사실 아직까지 지원이 지금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이걸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데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대 사업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고이고요. 그래서 그 수익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엄청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얘기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지하철 광고를 이제 폐지하고 이제 문화공간으로 좀 뭔가 전환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고철이 아니라 이제 문화철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게 박원순 시장님의 자, 사실은 어떤 지향점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약간 정치적인 색깔적인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업계에서 볼 때는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저희가 세일즈할 수 있는 게 많아야 저희가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될 텐데 점점 이제 그런 수익 모델들을 이제 제한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된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떤 방향성은 좀 더 공공적인 어떤 형태의 장소이기 때문에 좀 더 공공적인 어떤 형태의 컨텐츠를 한번 운영하시겠다는 어떤 근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자, 계속해서 6호선, 8호선이 이미 광고 사업은 반환을 했고, 계약 만료 후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일부 역사에서는 자, 문화적인 형태의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자, 방금 설명해 드렸던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공동역에 이렇게 데이비드 호크니 그래서 유명한 작가의 어떤 그런 작품들을 한 역사 전체에 전부 다 이제 광고 대신에 상업용 광고 대신에 공공 컨텐츠로 공익 광고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죠. 과거에 보시는 것 차내 액자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역사. 자, 데이비드 호크니 열차 탑승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이렇게 자, 전부 다 역사, 교통수단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역시 문화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자, 저는 이제 또 경쟁 매체 등장인데, 자, 여러분들, 자, 진짜 74년도에, 1호선이 개통이 되고, 2호선이 84년도에 개통이 되면서, 무소불위의, 자, 파워풀한 매치로서의 가치를 가져갑니다. 근데, 자, 보시는 메트로라고 하는 무가지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지하철 광고에 대한 어떤 효용성들이, 유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광고주들 입장에서 볼 땐.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하철 광고가 이대로 좋은가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뭔가 전략들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광화문역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보문고 광화문역이 있잖아요. 광화문역에 교보문고가 있는데, 보시면, 자, 만약에 교보생명에서, 이건 교보생명 광고이긴 합니다만, 자, 교보생명,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그냥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어요라고도 광고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의 광고가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지하철을 이용할 때, 또 내지는 생활에서 뭔가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것들을 교보생명이 응원하고 후원하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공공성을 가져가는 어떤 컨텐츠를 운영하는 것들이, 자, 저는 사실 이제 뭐냐면 일반적인 상업 광고들도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물론 100%다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브랜드 아니면 서비스에 맞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매체가 설치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환경하고 어떤 매치가 된다라면 되게 좀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어떤 고민을 좀 더 향후에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지하철 광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꽤 많은 시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부분 제가 좀 넘어간 게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온라인 수업 자체가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좀 자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저희가 또 이 유튜브의 장점이 또 있는 게 제가 볼 때 또 다시 반복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또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제 학습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이해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것들은 늘 얘기하지만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하철 광고는 자, 일단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자, 이제 버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버스 광고에 대한 우리 자, 광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적으로 지금 뭐 제가 약속했던 40분까지는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만에 일단 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사실 아까 좀 더 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좀 꽤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버스 광고를 이해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모습을 아마 보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안내양 누님들이 계셨었어요. 자, 버스 오라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아마 가끔씩 여러분들 예전에 써니라는 뭐 영화나 뭐 기타 뭐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뭐 다큐 뭐 이런 데들 아니면 옛날 뭐 추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아마 등장할 텐데, 과거 요즘 여러분들 시내버스 뭐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평택대학교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승차문이 있고, 그 다음에 태그하고 하차문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두 개씩 문이 있는데, 시내버스에도 과거에는 이렇게 누님이 보시는 것처럼 딱 중앙에 지금의 하차문에 한 개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뭐 우리가 뭐 어떤 교통카드가 있어서 편하게 요금을 냈던 것도 아니고요. 전부 다 현금 아니면 그다음에 그 당시 어른들은 토큰,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뭐 회수권, 학생 회수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뭐죠? 이게 종이로 된 인쇄된 형태의 어떤 승차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내양 누님들이 자, 우리 승하차를 다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리시고 나서 자, 이제 안전하게 다 타시고 나면 이제 문을 땅땅 두드리시면서 자, 버스 오라이 그러면 이제 우리 기사분이 출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라이는 사실은 우리 올라잇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일본식 어떤 우리 한국식 발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스 오라이, 그러니까 출발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하철과 함께 버스는 굉장히 중요한 그다음 우리의 일상에서 오히려 지하철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과 뗄래야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2004년이 되게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서울 기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하철뿐만 아니라 우리 버스도 부산도 버스가 있고 뭐 평택마저도 버스가 있는데 서울을 굳이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자, 모든 서울이 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소개해 드리는 우리가
시내버스의 준 공영제를 사실은 처음 시작했던 곳도 역시 서울이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1일 날, 즉,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이때가 이제 우리 서울시장이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직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뭐 또 지적들이 또 있습니다. 뭐 청계천에 대한 복개나 그다음에 또 지금 보여드리는 시내버스의 준공영 차로제는 굉장히 좀 잘한 어떤 그런 행정의 하나의 또 그런 또 사례로서 지금도 되게 좀 뭐 소개가 되고도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자 2004년 7월 1일 날 서울 시내버스가 이제 준공영 차로제를 실시를 합니다. 준공영제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이것들이 자 광고적인 관점에서도 역시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과거의 광역버스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자, 남성교통이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살았던 성남에서,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까지, 자, 되게 뭐 서울 외곽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되게 그 노선도 길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광역버스 지금 현재 광역버스 개념입니다만 자 이렇게 자 우리 이제 뭐 버스들이 또 있었고요. 과거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광역버스고요. 지금의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버스 자체보다는 이제 광고에 좀 더 포커싱을 두겠습니다. 저희는 광고를 좀 저희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는 자 그 형태의 광고면을 잘 일단 보세요. 자, 광역버스 자 그다음에 시내버스입니다. 자,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자, 면이 보통 두 가지의 면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버스 설명할 때, 자, 지금 보시는 자, 두 가지의 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위에 상단도 보시는 광역버스도, 자, 시내버스하고 똑같이 현재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어떤 면이 아니라 도로에서 보이는 면이시죠? 왜냐면 운전석이 여기 딱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도로면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이는 것보다는, 자, 도로에 있는, 자, 다른 차량에서 보일 수 있는 자, 그런 면이기 때문에 도로면 아니면 반대쪽 횡단보도나 이런 어떤 곳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도로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거꾸로 자, 인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승차문이 있는 승하차문이 있는 곳이 바로 인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 이용객이 자, 승차하시고 다시 자, 내리실 때 퇴근하시고 하차할 때까지 자, 요 면적을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인도면. 자, 어렵지 않죠? 자, 인도면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곳을 인도면 그리고 자, 도로면은 자, 거꾸로, 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는 면이 바로 도로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표시를 빨갛게 원으로 해놨잖아요. 자, 광역버스나 그 다음에 시내버스의 그 광고면 사이즈가 과거에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270에 50cm로 거의 동일한, 저는 300에 50cm. 자, 이렇게 거의, 아니다. 270에 50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자, 이렇게 일률적으로 사이즈가 똑같았어요. 도로면하고, 자, 인도면 보이시죠? 똑같죠? 형태가.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그 버스 외부 광고는 광고주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 어떤 이렇게 기업의 로고나 키 메시지 전달은 나쁘지 않았는데, 비주얼을 보여주기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좀 비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 그 파워풀한 어떤 메시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버스 외부 광고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자, 지금처럼 어떤 호황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준공영제가 바로 이런 어떤 한계점들을 이제 좀 더 해결을 해주고 자 굉장히 파워풀한 매체로 전환하는 가장 큰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준공영제를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준공영제가 어떤 것들을 바꿔놨는지를 이제 뒤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광고하고는 직접 연계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고 조금 나간 다음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스 사업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작년 12월 기준으로, 자, 전국 버스 운송 조합에서 각각 서울부터 시작해서 각각 그 광역시 기준으로, 그 다음에 농어촌 시의 고속버스까지 쭉 업체와 차량 대수, 수송 인원이, 자, 전체가 일 얼마가 되고 대당 평균 얼마가 되는지 쭉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굳이 저도 사실은 이게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합니다. 외우고 다니지도 못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외우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고요. 단지, 제가 그 지하철에, 그때 지난번에 처음에 초반부에 제가 역별로 아니 호선별로 제가 이용객 현황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추후 광고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 대응을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량 대수라든가 수송 인원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뭐 운송업체까지는 뭐 필요 없긴 합니다만 꼭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차량 대수에서 서울하고 부산, 대구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서울은 7,400대를 얘기를 하고요. 부산은 2,500대, 대구가 한 1,500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 가장 광고주가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좀 그냥 그렇게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 자료이고요. 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뭐 이런 수동 분담률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 지하철 할 때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아마 이 그림, 이 원형 그 그래프가 택시 할 때까지 아마 다음 주에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2005년도 저희가 자, 서울시 자, 수도권 주민 통행 실태를 봤더니 자, 오늘은 이제 버스기 때문에 버스에 좀 중점을 둡니다. 자, 26.2%가 자, 운영을 했다고,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2004년도가 준공영제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용률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2010년도, 즉 5년 뒤에는 과연 준공영제가 정착이 되고 나서 이용객이 늘었을까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확히 5년 뒤에 10년도에는 자, 버스가 어때요? 자, 27.8%로 늘어납니다. 1.6%. 큰 비율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 1.6%가 자, 늘어나면서 자, 버스의 이용객이 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광고주의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준공영제 이후에 자, 승객들이 많이 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광고적인 매체, 광고 매출에서 가치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근데 자, 2017년도가 되면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좀 빠졌죠? 26.5%. 물론 그 전보다는 조금 뭐 더 0.3% 늘긴 했습니다만, 자, 이유는,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지하철이 광역화되고 되게 막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거기에, 자, 사실은 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정확한 내용은 뭐 아닐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자, 우리 준공영제가 일단 버스에 대한 이용률을 높였다라는 것들은 뭐 사실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준공영제를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용해 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편해졌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것도 굉장히 정시에 도착을 하고요. 심지어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땐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자,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닌가,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지금 쭉 보면서, 광고주가 좀 더 버스를 광고 매체로 활용하기에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자, 그렇게 들으시는 게 좀 맞습니다. 사실. 맞고요. 자, 수송 분담률이 상승 후에 다시 조금 하락돼 있긴 했습니다만, 자, 이제 요거 이제 2페이지 정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준공영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만 이번 주에는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자, 우리 교통수단과 그 다음에 교통시설 광고에 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준공영제가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차로가 이제 1차로로 옮겨졌다는 거죠.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에 자, 준공영제를 한번 쳐보시면 설명이 지금 자세하게 나왔을 겁니다. 지금도 일부 도시에서는, 자, 우리 평택도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차로를 하고 있는 구간이 있긴 하죠. 저희 아파트 앞이 공교롭게도 중앙차로를 쓰고 있습니다만, 자, 아직까지는 대부분 어때요? 평택, 우리 앞에, 여러분들 대학교 앞에 나간, 우리 버스 정류장 나가시면, 버스, 전용차로가, 자, 1차로가 아니라 마지막 끝차로죠.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준공영제는 그 마지막 끝차로를 1차로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쵸?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형태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광역버스 설명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광역버스라는 개념을, 그렇게 쓰지 않고요. 자, 쓰는데, 자, 이제 색깔별로 그것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울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보시면, 자, 블루, 레드, 그린, 그 다음에 옐로우,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죠. 바로 이렇게, 자, 색깔만 봐도 저게 어떤 형태의 버스인지를 알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굳이 또 알 필요도 없긴 합니다만, 버스 노선 번호가 또 있어요. 이 번호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까지만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블루 간선버스라고 하죠. 블루는 서울 시내의 먼 거리를 운행하는 버스고요. 세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161번, 151번 돼 있죠? 여기. 지금 161번으로 되어 약간 돼 있습니다만, 이미지는. 자, 출발 지역, 도착 지역권, 한 자리 일렬 번호. 무슨 말인지 이해 좀 안 되시죠? 뒷페이지 가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출발 지역, 도착 지역권, 한 자리의 일렬 번호가 간선버스고요. 자, 광역은 서울과 수도권을 급행으로 연결하는 광역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부도심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 구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출발권역, 부도심, 그 다음에 두 자리 일렬번호 역시 뒤에 설명해 드립니다. 자, 지선버스는 그린이고요. 간선버스와 지하철로 연계하는, 죄송합니다. 지하철로인데 지역 내 통행을 위한 버스고요. 네 자리로 되어 있고 출발권역, 도착 지역권, 두 자리 일렬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버스는 이제 도심과 부도심 내에서의 단거리를 선호하는 버스 두 자리 번호고요. 자, 권역번호와 한 자리 일렬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셔서, 자, 마지막 오늘 설명해 드리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잠깐 설명해 드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준공영제. 자, 이렇게 이제 서울시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0번은 제가 손가락으로 잠깐 진실을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라. 자, 우리가 도심이라고 이제 사대문 나눌 얘기를 합니다. 자, 0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1, 2, 3, 자, 시계 방향으로, 자, 도봉, 강북, 성북, 노원을 1번 권역, 2번을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이런 식으로 쭉 7개 권역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부도심권.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 자, 1번이 의정부, 양주, 포천. 똑같은 1번이지만 밖은 부도심 출발이고요. 그러니까 1번은 서울 시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리, 남양주 2번, 한남, 강주 3번, 그리고 제가 과거에 살았던 성남, 영인이 4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 쭉, 자, 서울시를 자, 부도심까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 놓고요. 이제 노선번호에 대한 걸 매기는 거죠. 자, 어떻게 매기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아까 파란 간선 노선버스에 설명해 드렸죠. 자, 앞에 1번은 자, 동북권역, 자, 1번 여기서 나오는 출발권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이기 때문에 서울이기 때문에 자, 도봉, 강북, 성북, 노원에서 출발하는 그런 권역 버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자, 이제 우리 사대문안을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들어온다는 버스고요. 그 다음에 1번은 뭐냐면, 자, 그, 일렬번호 1번이라는 거죠. 1번 간선버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1번은, 자, 출발하는 권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도착 권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렬번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에서 출발해서 0번을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서 첫 번째 1번 버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초록버스, 지선버스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1번은 자, 출발하는 권역이고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요. 2번은 얘기했던 것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도착 권역을 얘기를 하고요. 두 자리 12가 바로 아까 1번처럼 자, 12번째 버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도심은 들어오지 않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간선과 지선의 차이. 자, 빨간 버스는 자, 일단은 광역은 무조건 구로 시작을 합니다. 예의 없이 구로 시작을 하고요. 앞에 두 번째가 1이 출발 권역입니다. 자, 여기서 1번이니까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의정부, 양주, 포천이 되겠죠? 자,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거기서 출발하는 12번째 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노란 버스는 자, 4번은 자, 권역내를 얘기를 합니다. 자, 4, 1이면 4번 서초강남만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마을버스 같은 개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강남과 서초를 그 내에서만 운영하는 자, 1번 버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얘기지만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우리 명동 가시면 남산으로 올라가시는 관광객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가 바로 0으로 시작하는 바로 노랑 버스입니다. 뭐 01, 02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 버스들은 0번 권역에서만 운행하는 버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들을 자, 우리가 중앙차로 중앙에 자, 우리 버스가 다니는 1차로에 버스가 다니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 놓고 그다음에 색깔도 자, 블루, 그린, 뭐 레드, 옐로우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자, 제일 중요한 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면이 확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텐데 자, 다음 주는 이제 뭐냐면 바로 이 서울 우리 버스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버스 외부 광고거든요. 버스 외부 교통수단에서 우리가 지하철은 버스가 스크린도 때문에 없어졌지만 버스 외부는 지금도 파워풀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버스 외부 광고가 광고면이 확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고 바뀌면서 광고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물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주에는, 자, 버스에 대한, 버스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서울시 버스 운영 현황에 대한 준공영제에 대한 소개만 간단히 마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버스 광고를 또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또 긴 시간 또 경청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